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7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외롭다, 슬프다, 힘들어도 힘을 낸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까요? 국장이 외로운 거고 국장이 슬픈 거죠. 미국장은 워낙에 잘 가니까요. 아니면 일부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올리시는 건가? 괜시리 또 이런 글들이 올라오니까 마음이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힘드신 분들 또 속상하신 분들은 힘내라는 말 말고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이런 말 별로 힘이 안 나나요? 사실 오늘 아침에 저는 어제 그 장항준 영화 감독 그리고 이제 배우 유해진 씨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토크쇼를 하는 유튜브 컨텐츠 하나 본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복기를 해봤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고난이다.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굉장히 공감을 한다. 왜 이렇게 좀 그냥 무난하고 평범한 그런 날들과 그런 인생이 어려운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넘고 이제 50이 넘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지만, 예, 여기 방점은 되죠.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큰 별일 없이 산다. 그 장기하 씨 노래도 있죠. 별일 없이 산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고 정말 감사한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정말 별일이 없이 무난하고 무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축구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축구 전문가는 아니죠. 뭐 저희 이제 오빠가 축구 선수였긴 하지만 전문가까지는 아닌데 저도 되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예. 새벽에 그 결과 보면서 너무 다들 기대했잖아요. 우리는 우승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워낙에 높았어서 그런지 어제 많이 축구 보셨던 분들은 허무하시게 또 밤잠을 설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축구는 졌고 예, 인생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또 다음 기회가 있겠죠. 다음 기회를 위해서 우리는 또 전진해야죠. 예,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상황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축구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요. 예, 슬프잖아요. 괜히 얘기하면. 자, 뉴욕 증시는 반등을 했습니다. 예, 뉴욕 증시는 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좀 진다 싶으면 다시금 역전골을 넣으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왜 반등을 했고 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IS 이지원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매크로 관련한 얘기도 있지만 실적 내용들에 대한 코멘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되는 아침 힘내보겠습니다. 우리 김기수님 힘 내시고요.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얼만큼의 반등을 했나? 그 반등폭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 장 막판까지만 해도 나스닥 지수가 계속 그 약보합권에서 빨간불을 켜길래 이거 반등 안 하면 어떡하지? 반등 안 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3대 지수 그리고 4대 지수 러셀 2000 지수까지 포함하면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0.37% 올라가면서 장중 거의 5점 부근에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0.23% 가장 장중 내내 좀 혼조세를 보이는 지수였습니다. 4,954포인트 선 이제 46포인트만 오르면 5,000 돌파하는 건데 이거 어려울 것 같진 않아도 막상 가려고 하니까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07% 소폭 오르며 15,609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러셀 2000 지수는 0.85%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유가가 다시금 조금 고개를 들고 있죠. 1% 가까이 오르면서 배럴당 WTI 기준으로 73달러 중반선 돌파를 했고요. 장중에 달러 강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중에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104를 돌파하면서 이거 달러 강세 그리고 이거 또 채권 또 다시 올라가나?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멀어질수록
이러한 두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다행히도 다시 한번 좀 진정을 되찾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도 4.1을 돌파했다가 지금 보니까 4.1 아래로 다시금 소폭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는 조기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희망을 좀 포기하고서라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금리 인하는 좀 멀어지지만 이게 내용이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경기가 좋으면은 뭐 금리 인하 안 해도 이 정도 버틸만 하지, 이런 심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있는 뉴욕 증시, 참 늘 이야기하지만 부럽습니다. 자, 이 가운데 연준 관련한 분들의 당국자들의 발언도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로레타 마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오하이오에서 열린 한 금융총회에 참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강력한 노동시장 여건과 소비 관련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알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고 적절한 경로로 2%로 돌아가고 있다는데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 기다려달라는 거죠. 예. 파월 의장과 큰 차이가 없는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발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겠다. 뭐 선제적인 대응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면서 따라가겠다. 예. 뒤처져 있는 거죠, 연준이. 어떻게 보면.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자, 이 가운데 실적 발표 내용 제일 중요하죠. 모든 불확실성, 매크로 변수가 있어도 실적 시즌에 실적이 좋으면은 모든 악재들을 다 집어삼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맵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어제도 일라일릴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군요. 장중에 상승을 했는데 어제 실적 발표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어제는 그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가 혈압, 고혈압 관련해서도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모든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일라일릴리 실적 발표 내용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그 젯바운드, 그러니까 처음에 요 당뇨병 치료제로 나왔던 게 젯바운드로 이제 비만 치료제로 출시를 했고요. 이게 출시한 게 12월이었대요. 근데 12월부터 출시는 11월이고 이제 판매가 시작된 건 12월이었죠. 짧은 기간에 예상의 2배를 뛰어넘는 1억 7,580만 달러. 이것도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하죠. 2,40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예상했던 매출액은 한 7,500만 달러. 그러니까 요거 반 정도 수준이었는데 2,400억 원을 판매를 하면서 이 4분기 실적을 끌어올렸다라고 합니다.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404억에서 416억 달러, 조정 이익은 주당 12.2에서 12.7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위고비를 만드는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CDMO 업체 하나를 인수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비만 치료제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이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자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적에 대한 특히나 이제 젯바운드가 정말 잘 팔린다라는 게 일라일릴리의 실적을 견인했고요. 아쉽게도 근데 주가는 장중에는 상승을 했지만 마감 기준으로는 소폭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맵을 보도록 하죠. 자, 반면 다른 암젠을 빼고는 이제 암젠도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암젠을 빼고는 다들 괜찮았습니다. 파이자 주가 3.5% 강세, 그리고 존슨앤존슨도 1.45%, 그리고 에버비의 주가도 1%대 올랐고요. 머크도 0.5% 올랐고 그 옆에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비롯한 관련한 섹터들이 대부분은 초록불을 켜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반면이 아니죠. 같은 모습을 보자면 이제 팔란티어의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30% 넘는 급등세. 역시나 이제 AI의 다크호스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때도 조금 오르지 않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또 플러스 향후 가이던스도 좋았죠.
참 많이 올랐고요. 또 창고 자동화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 신보틱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 발표하면서 반대로 주가는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또 다른 급락한 종목이 좀 있는데요. 뉴 커뮤니티 뱅코프 저희가 지난주에도 주가의 하락 그리고 이 기업의 주가의 하락과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향후에 이런 지역은행에 대한 이슈가 또다시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 이 가운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밤사이에도 2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 NICB가 그러니까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NYCB라고 또 불리죠. 피치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했고요. 전날에도 10% 넘게 급락했는데 밤사이에도 20% 넘는 급락을 보이면서 최근에 주가 차트 보면은 정말 고꾸라졌습니다. 많이 고꾸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쉽게도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테슬라가 반등다운 반등을 보였습니다. 2%대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는 185달러 선 마감이 됐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드의 주가도 4% 넘는 강세예요.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반면 다른 빅테크 종목들을 봤을 때 반도체 주들이 좀 부진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러면서 1% 넘게 하락을 했는데 엔비디아 1% 밀렸고요. AMD도 3.65%, 브로드컴도 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애플, 구글을 제외한 다른 빅테크 종목들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애플은 0.86%, 지금 비전 프로 공개되고 나서 굉장히 또 호평이 좀 제가 보는 뉴스만 호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호평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구글도 0.3% 반등.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약보합 그리고 메타는 1%대 소폭 하락, 아마존도 0.6%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지금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기업들도 보셔야 할 텐데 오늘 시간에 거래해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만약에 체크해 드리지를 못하면 잠시 후에 우리 이현수 대표님이 함께 확인해 주실 건데 제가 체크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월트 디즈니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지금 월트 디즈니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올 가을에 공동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라는 발표가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 장중에도 디즈니의 주가가 좋았던 걸까요? 2.73%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소식이 지금 CNBC에 속보로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또 속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서 한번 머스크 이름이 딱 보여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회사 X가 배우 지나 카나로의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TV 서비스인 만달로리안에서 해고된 것에 대해서 제기한 새로운 소송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별로 이게 중요한 뉴스는 아니네요. 테슬라 X 이렇게 해서 저는 중요한 소식인 건 줄 알고 봤는데 그렇게 중요한 소식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디즈니 주가 2% 넘게 상승을 한 부분,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 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실적 발표 내용까지도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 쭉 확인해 봤고요. 저희가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내용은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ISN 이지원 대표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궁금하시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팔란티어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 좀 쉬어가네요. 0.5% 현재 조정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디즈니 방금 전에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러한 소식에도 주가는 1% 밀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심층 인터뷰 진행해 보겠고요. 오늘은 IS 이지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제일 관심 있는 쪽이 어느 쪽이세요? 뭐 일라일릴리도 있었고, 제빵도 엄청 팔렸더라고요. 그렇죠. 일라일릴리도 오늘 어제 발표했었고, 네. 오늘 장마감하고 포드 발표했죠. 포드 발표했나요? 포드가 보니까 시간에서 한 6%꽤 강세더라고요. 오. 자연스럽게 자동차 업종이 그동안 본장에서도 실적 발표가, 많이 올랐는데. 네,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오늘 좀 발표했고, 저는 이번 실적 시장에서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기업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고, 하나는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지만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 엔비디아. 네, 두 가지가 AI 모멘텀의 소프트웨어 쪽, 하드웨어 쪽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가장 주목을 좀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예상보다 실적이 다 괜찮고 가이던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클라우드 관련돼 있는 매출이 괜찮아서 이번 실적 시즌은 좀 무난하게 넘어간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번 실적 시즌이 발표 직전에 실적 시즌 들어오기 전에 가이던스가 좀 하향 조정됐던 거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왜 좋지 않냐라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차트를 잠깐 하나만 볼까요? 지금 현재 실적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의 현재 심리 점수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 심리 네. 발표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실적 발표 전후에 직후에 이제 분위기가 좋냐 좋지 않냐라고 봤을 때 S&P 500 기준으로 보면 지금 명세에서 약간 이제 밑으로 좀 밀려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리 지수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그 앞쪽에 그래도 그 평균치보다 좀 좋았던 업종들과 평균보다 좀 좋지 않았던 업종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좋았던 업종을 보면 뭐 크게 보면 뭐 통신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도 뭐 그래도 평균보다는 좀 좋았고요. 반면에 이제 바이오나 은행, 운송,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평균치보다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왜 심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좋지 않았냐라고 보면, 저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물 건너가면서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주가 탄력에서 약간 맥이 빠졌다라는 부분이 좀 보인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평균치보다 좀 낮았던 그 업종을 보면 바이오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자동차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 업종들은 사실 작년 12월 달에 금리 인하 수혜업 섹터로 가장 대표적으로 부각됐던 섹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와 은행과 자동차가 나빴다라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조기 3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이쪽 업체 섹터들의 실적 발표가 조금 덜 좀 좋았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네. 의미가 있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조금 주가가 양극단으로 가면서 AI 모멘텀을 받는 섹터와 그렇지 않은 섹터로 나뉘는데, 이거는 그 그래프로 보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미국 증시를 지금까지 이끌었던 두 가지 모멘텀이, 하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하나는 AI 모멘텀에 대한 확장이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을 받는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에서 심리가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역으로 설명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부분과 무관하게 AI 모멘텀을 받는 섹터는 계속해서 확장을 했다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은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쪽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번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을 보면 사실 뭐 원론적인 발언이었고,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꺾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종결을 했고, 아마 이제 5월달 정도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은데, 파월의 발언에서 이제 가장 원론적인 부분 발언은 뭐 아직까지는 서비스 업종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상존해 있다라는 표현 정도.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더 디스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보여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뭐 이 부분이 어떤 그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그 이전에 소수 의견,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이 없어지면서 그나마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하는 마지막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실제로 요 자료를 잠깐 보면 신한투자증권의 김찬희 연구원 자료인데, 네. 업종별 평균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작년에 리오프닝 이후에 서비스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보면, 실제로 지금 임금이 상승한 쪽은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쪽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뭐 서비스업과 관련된 쪽에서의 디스인플레이션 사실 이거는 그렇게 지금 제가 볼 때 작년 리오프닝 때만큼 첨예하게 시장이 좀 반영돼야 될 정도는 아니고 그 옆에 그 임금 상승률을 좀 보면 이번에는 이제 주간 근로 시간이 한파 여파로 상당히 감소를 해서 약간 왜곡돼 있다라는 표현들도 하시지만 그래도 근로 시간과 임금 상승률을 보면 이게 뭐 상승 전환을 하거나 혹은 가파르게 상승한다라고 왜곡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파월 의장이 의례적으로 했던 발언을 제외하고 나면 뭔가 서비스 업종 혹은 거기에 관련돼 있는 고용과 관련돼 있는 인플레이션의 노이즈는 그렇게 생각보다 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결국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을 좀 종합해 본다면 3월 달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꺾기 위한 정도지 뭐 전반적으로 이 금리 인하 기조가 아주 후퇴해야 될 만큼 그렇진 않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3월 금리 인하는 일부 이제 후퇴하게 되었지만 제가 볼 때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오히려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5월 금리 인하 가능성. 5월도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5월도 안 할 것 같이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상반기에는 거의 금리 인하 없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지켜본다라고 했던 그 기간에 대해서 기자회견 할 때도 한 6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상반기에 금리 인하는 안 하는 건가? 일각에서는 한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막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우리가 근데 먼저 이렇게 좀 인지를 하고 가늠하는 게 중요하긴 한가요? 그것도 사실 궁금해요. 그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 언제 하느냐를 미리 안다라는 거. 그게 그 중요한가요? 또 있지만 결국 이제 3월이냐 5월이냐가 뭐 결국 2달 정도 상관인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본다면 그 자체는 의미가 크게 크지 않지만 이제 3월과 5월에 실제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연 몇 해 정도의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를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뭐 우리는 뭐 3번 뭐 패드에서 3번에서 5번 정도의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4-5번 정도 기대를 할 수 있고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한 연 3회 정도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하반기로 넘어가 버리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3에서 5의 금리 인하는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 파월 의장의 지금 현재의 상을 본다면 5월 달에는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이때 5월 달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면 결국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기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준이 성과를 냈다는 부분에 대한 확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쇼맨십이 좀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그 지금 그 이번 주에 잠깐 미국 증시가 장중에 흔들흔들했던 거는 파월 의장이 지난 주말에 그 인터뷰를 했죠. CBS 인터뷰를 하면서 네. 대선과 무관하게 금리 정책을 취하겠다는 것과 조기 금리 인하 3월 달을 하지 않겠다는 이 두 가지 멘트 때문에 조금 흔들거렸거든요. 근데 요거는 역으로 보면 대선과 무관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대선에 임박해서 어떤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뭐 중반기, 하반기 쪽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상반기에 한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제 상반기에 한번 하고 나면 상당한 시차를 두고 두 번째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5월달 금리 인하는 이제 조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아마 시장이 이제 결국은 이번 실적 시즌을 지나가면 이제는 실적과 지표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지표를 보면 상당히 많이 이제 왜곡돼서 해석을 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 그룹에서 시장에 대한 비관론과 우려감이 상당히 컸었고 이거는 팬데믹 이후에 동행지표와 선행지표 간의 괴리감이 가장 크게 나왔던 이유이기도 한데 네. 지금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괴리감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된 이후에 만약에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물 건너가나 그러면 성장주들 특히 기술주들이 급락하는 현상이 작년 한 해 동안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는 오히려 지표가 좋게 나오면 나스닥의 성장주들이 오히려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지표를 계속해서 반대로 해석하든 어느 정도 지표를 왜곡돼서 해석하든 그 하락 구간 혹은 조정 구간 이게 이제 지나갔다라고 보여지고 지표가 좋게 나오면 오히려 성장주들이 올라가고 네.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성장주들이 내려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표가 지금은 정상화되는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면 사실 해석도 그러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시각은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을 가지고 보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올라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그 해석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제가 볼 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지표들을 조금씩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비관론을 많이 가지고 있던 쪽에서의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그 반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 그래프를 잠깐 하나 보면 신한투자증권의 이진경 연구원 그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ISM 제조업 지수가 최근에는 반전을 바닥권에서 좀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ISM 제조업 지수의 그 보통 선행지표를 그 생각하는 게 신규 주문 재고 이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규 주문이 늘고 재고가 줄어드는 이 비율을 보면 이게 돌아서면 ISM 제조업 지표가 돌아설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 회색 그래프를 보면 지금 보면 이제 영서를 넘어서서 완연하게 상승적으로 이제 추세를 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걸 보면 ISM 제조업 지표도 역시 반전하겠구나라는 선행지표를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보면 경기를 비관론으로 보는 사람 쪽에서는 50 아래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마지막 지표인데 요게 이제 상승 반전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지표가 좀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리 지표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가장 지표에서 그 비관론을 좀 봤던 게 심리 지표와 서베이 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선행 지표로서 가장 그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행사했는데 최근에 미시간의 소비 심리 지수를 보면 이것 하이투자증권 방상현 연구원 지표인데요.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의 반전과 함께 보시면 위쪽에 소비자 심리 지수도 반전을 하고 있거든요. 맨 그러니까 아래는 요런 주택재감 지수고요. 네, 위쪽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고요. 그러니까 요게 반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도 반전을 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체감 지수도 반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다른 지표들이 돌아섰을 때 계속 하향했던 반전하기가 가장 시간 오래 걸렸던 지표들인데 특히 최근에 이 소비 심리와 관련돼 있는 지표와 서베이 지표들이 반전하면 사실 이제 동행 지표와의 괴리감이 거의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지표가 나오는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우리가 동행 지표와 선행 지표 간의 괴리감을 사실 그동안 우리가 객관적으로 전달을 잘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이제 홍길동 같은 걸 보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마치 그런 현상처럼 지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골디락스에 가깝다거나 혹은 골디락스 넘어서는 수준. 그러니까 골디락스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 경기 확장이거든요. 근데 누구도 경기 확장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상현 의원님도 지난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리포트 제목 자체를 마치 골디락스인 것 같아요. 골디락스면 골디락스라고 부르면 되는데 마치 골디락스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도 아니 그럼 이거 노랜딩 아니냐. 근데 누구도 이거를 지금 경기 좋아요. 경기 이렇게 딱 자신 있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한 사람 있죠, 한 사람. 누구요? 그게 파월이잖아요. 근데 파월도 약간 좀 꺾였어요. 이번에 그 FMC 그러니까 성명문 네. 그 표현을 보면 네.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밀고 당기고를 하지만 사실 이 파월 의장이 약간 무서운 점이 뭐냐면 지금보다 딱 1년 전쯤 작년 3월에 한참 그 경기 경착륙에 대해서 안 좋을 때 그때 3월달 FMC를 했을 때 처음 노랜딩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노랜딩 발언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주목하지 않았냐?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고 우리가 생각한 것은 골디락스 정도만 가도 상당히 좋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파월 의장이 마지막 기자회견하는 부분에서 노랜딩에 가까운 발언을 그때 작년 3월달 FMC에 처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뒤쪽으로 오면서 시장과 밀고 당기고를 하지만 작년 11월달 FMC를 하면서 이제 결정타를 날렸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게 경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작년 11월달에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올 5월달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와 무관하게 디스인플레이션 기조에 들어왔기 때문에 금리를 인한다라는 본인이 작년 11월달 FMC에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종결시키는 FMC에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걸로 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표를 이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정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지표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이 그래프를 보면
이건 이제 시티 서프라이즈 지수인데 서프라이즈 지수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발표되는 지표와 그 괴리감 실제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더 잘 나왔는지 혹은 예상과 다르게 나왔는지 이런 네. 부분을 보는 건데 이 시티 서프라이즈 지수를 보면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반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와 정말 지표가 안 좋을 거야. 서베이 지표나 그 심리 지표가 안 좋을 거야. 토탈적으로 보면 선행 지표가 안 좋을 거야 했는데 동의 지표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not bad? 이렇게 어떤 그 과정을 본다면 이제는 예측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을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조금씩 옮겨간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저도 그 레포트들을 비교해가면서 많이 보는 게 그러니까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에서의 평균치와 골디락스에서의 평균치와 경기가 경착륙될 때의 그 평균치를 세 개를 나눠서 항상 비교를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레포트가 나오면 이게 경착륙 때 그리고 골디락스 때 그리고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평균치 어떻게 다른가를 보는데 네. 사실 최근에 발표되는 지표들은 골디락스 수준을 거의 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거의 경기 확장 국면에서 나오는 수치와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근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 경기 확장 국면에서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뭘 하세요? 이게 구조적인 성장성을 가져가는 네. 섹터가 좁기 때문이죠. 이게 금리 동결 시기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우리가 금리가 인하되거나 혹은 경기가 확장되는 시기에는 전체 섹터에서의 상승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구조적인 성장성을 이어가는 sek터가 AI 모멘텀을 받는 섹터와 일부 경기 소비재에 국한되고 거기가 전체적인 시장을 끌고 가는 힘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나오는 게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많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경기 확장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실제로 시장을 이끌고 가는 중요 섹터에서만 본다면은 경기 확장 국면과 비슷한 수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전문가 그룹에서 가장 큰 괴리감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세한 쪽으로 가다가 이제는 아마 제가 볼 때 이번 그 2월 달을 기점에서 지나면 점점 조금씩 경기 확장 국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경기 확장 국면.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지표도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갈 거고, 그럼 경기도 좋고, 그럼 연준은 어떻게 금리 인하에 대한 당위성을 더 갖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경기가 이러면서 또 약간 갈팡질팡 할까요? 그러니까 요게 그 지금의 특수한 상황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통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는 경기가 악화되거나 경기가 악화될 것 같을 때 보험성으로 인하를 하는데 그게 전체 금리 인하의 경우에 그러니까 케이스를 보면 한 80%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한 20% 정도는 그 경기와 무관하게 디스플레이션 기조가 확실하게 들어갔을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80년대 한 번 있었고 최근에 보면 이제 이번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1월 달 거의 그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FOMC에서 파월이 자신 있게 했단 말이거든요. 마지막에 딱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앞으로의 금리 인하는 경기가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 결국은 그러니까 정상화되지 않았던 상황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했던 80%의 상황이 아니라 디스플레이션 기조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는 20%의 특수한 상황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제가 그냥 뭐 상황을 계속 외치는 주기가 아니라 이때는 미국 증시가 정말 보통 20%라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될 때는 주가가 평균 향후 몇 년간 3배 이상 올랐다는 점에서 네. 지금 과연 AI 모멘텀을 받고 엔비디아가 끝없이 올라가는데 저게 정말 우려스러울 만큼 고점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저게 정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게 구조적으로 성장성을 가지고 큰 폭으로 올라가는 중간 단계였다라고 보여지는지는 사실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디스인플레이션 기조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증거 중에 하나는 그 직전에 정말 고통스러운 강력한 긴축 정책이 있었다는 건데 금리 네. 인상 정책이 있었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걸 겪었잖아요. 지난 2년간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특수한 20%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 거의 부합하는 정도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그 괴리감이 좀 클 수 있는데 그러한 그 디커플링의 괴리감이 좁혀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렵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지표도 그렇고 이런 전체적인 상황도 같은 기조였으면 좋겠는데 이것과 이것의 다름에서 우리는 또 어떤 해석을 하고 또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 어려운데 근데 저는 다 필요 없고 실적 좋은 종목들이 최고다. 실적 좋은 기업들만 투자를 하면 뭐 금리를 올리던 내리던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가장 생각이 중요하죠. 그게 듭니다. 가장 중요하고 그 금리 동결 시기에서 인하 시기로 넘어가는 가장 특징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네. 두 가지. 주도주는 바뀌지 않았다. 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집중했다. 이 대형주와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은 금리 동결 시기에서 금리 인하 시기로 넘어가는 주식시장에서 한 번도 여유가 없었다. 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심층 인터뷰 함께 나눠봤고요. IS셋 이지원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